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덕의 계보학 28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서문 빼고 24번째인데요. 오늘 강좌는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1절 초반 부분을 나가다가 저번 시간에 끝났는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예도의 1차 자료 강좌는 철학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겠죠. 그죠? 벌써 도덕의 계보학이 28번째고요. 하이데거,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 해겔의 정신현상학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까지 예도 강좌를 통하여 특히 서양 철학에서 사유하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애청자분들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시작해요. An letzterem selbst wird ich am wenigsten Anstoß nehmen.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후자에 대하여 조금도 불쾌감을 가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자가 뭔가 하면요, 두 번째 시도야. 그러니까 보복과 더불어서 반동적 감정 일반을 추후적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시도. 그러니까 반동적 감정 일반을 추후적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시도, 여기에 대하여 니체는 불쾌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발전에서는 반동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들, 요거 잠깐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르상티멍, 원한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미움, 증오, 질투, 시기, 타인을 인정하는 걸 꺼려하는 것, 밀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겠죠, 그죠? 이런 반동의 감정은 문화의 힘으로서, 약자들의 힘으로서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논점인데, 이것에 대하여 니체는 크게 불쾌감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Es schien mir sogar in Hinsicht auf das ganze biologische Problem, Gallo, in Bezug auf welches der Welt jener Affekt bisher unterschätzt worden ist, ein Verdienst. 이렇게 나가고 있어. 심지어 나에게 있어서, 여기서 나는 니체겠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생물학적 문제와 연관하여서 이것은 하나의 공적인 것처럼, 업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갈로를 하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생물학적 문제와 연관하여 저 반동적 감정, 저 감정의 가치, 반동적 감정의 가치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하여 이제 정의의 개념과 연관하여,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정의라는 개념과 연관하여 이 반동적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Worauf ich allein aufmerksam mache, ist der Umstand, dass es der Geist des Ressentiments selbst ist, aus dem diese neue Nuance von Wissenschaftler Willigkei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막 나갑니다. 내가 오로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정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니체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황인데, 움슈탄트인데, 어떤 정황인가 하면은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 하스, 미움, 나이트, 시샘, 미스군스트. 타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꺼려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또 번역될 수 있는 거죠. 2차적으로. 알크본, 의심, 랑퀴네. 이건 불어에서 온 건데요. 앙숙, 그 다음에 러셔, 보복, 이런 것들에 유리하게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공정성의 뉘앙스가 자라나온 곳은 바로 원한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반동적 감정들에 대하여 새로운 학문적 공정성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나온 것은 바로 르상티몽의 정신이다 이 말. 원한의 정신이다. 이게 원한 아래에 미움, 그 다음에 시샘, 의심, 앙숙,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에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에는 르상티몽, 원한의 감정이 들어있다 이 말. 원한의 정신이. 자, 계속 나갑니다. Diese wissenschaftliche Willigkeit, nämlich pausiert sofort und macht akzententätlicher Feindschaft und Voreingenommenheit Platz, sobald. 이렇게 막 나와. 자, 이러한 학문적 공정성은 곧 다시 말해서 이런 공정성은 즉각적으로 멈추고 치명적인 적대감과 치명적인 편견의 악센트에다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조발트 뭐뭐 하자 말자라는 그러한 부구문이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생각에 저 반동적 감정보다 훨씬 더 높은 생물학적 감정이, 그죠? 더 높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있고, 따라서 학문적으로 더 낮게 평가되고 더 높게 평가될 만한 그러한 또 다른 그룹의 감정이 문제가 되자 말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그러한 저변에는 반동적 감정만이 아니라 능동적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nämlich die eigentliche aktiven Affekte wie Herrschsucht, Habsucht und dergleich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곧 다시 말해서 본래적으로 능동적인 감정들인데, 이 감정들은 지배욕, 소유욕, und dergleichen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배욕과 소유욕과 같은 능동적 감정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반동적 감정으로서 원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원한 감정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소유욕과 지배욕과 같은 능동적 감정이 있는데, 어떤 중점을 이쪽에다가 두면은 학문적 공정성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겐 뒤링을 이제 언급합니다. 갈로 안에 오이겐 뒤링, Welt des Lebens, 삶의 가치. 요거는 오이겐 뒤링이 1865년도에 저술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Kurz der Philosophie, 철학의 강좌, 아니면 철학의 과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요거는 1875년도에 출간됐어. 오이겐 뒤링은 사실은 꽁트의 실중주의, 독일의 관념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현실 철학, 비얼클리히카이츠 필로조피를 이야기했던 그러한 철학자예요. 그는 이 사람은 원래 자연과학자였고요. 법학을 공부했고, 그런데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과, 그 다음에 사회체계와 또 생명의 법칙을 사회학에 적용하여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자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겐 뒤링의 사유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이겐 뒤링은 마르크스와 대결해. 이게 60년대, 70년대 이후로 파리 코민을 옹호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되는데, 그런데 마르크스와는 대결해요. 그래서 반마르크스주의로 나가는데, 특히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계급을 사회에서 나누는 것에 대하여 순진하다고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 오이겐 뒤링의 사유가 독일에서 특히 사회주의자들한테 점점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엥겔스가 여기에 대하여 반론을 폈죠. 헤언 오이겐 뒤링스 umwälzung der Wissenschafts라고 하는 작품을 내면서 반뒤링론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오이겐 뒤링 씨의 학문의 아니면 과학의 변혁, 이런 제목으로 반뒤링론을 펼친다고. 이게 유명해요, 사실은. 니체에게는 문화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힘의 어떤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뒤링의 삶의 철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니체는. 재미있죠. 뒤링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코멘타리를 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링을 언급해요. 조필 gegen diese Tendenz im Allgemeinen. 이러한 성향 일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Was aber gar den einzelnen Satz Dürings angeht, dass die Heimat der Gerechtigkeit auf dem Boden des reaktiven Gefühls zu suchen sei, so muss man ihm der Wahrheit zuliebe mit schroffer Umkehrung diesen anderen Satz entgegenstellen, 블라블라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정의의 고향이 반동적 감정의 토양 위에서 찾아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뒤링의 개별적 명제와 관한 한 사람들은 그 명제에 대하여 슈로폴 움케룽, 그러니까 급격한 전도를 통하여 또 다른 명제를 대립시켜야만 되는데, 어떤 명제인가 하면 이런 명제예요. Der letzte Boden, der vom Geist der Gerechtigkeit erobert wird, ist der Boden des reaktiven Gefühls. 이렇게 나와.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정의의 정신에 의하여 정복된 최종적 토양은, 지면은 바로 반동적 감정의 토양이다, 지면이다. 이런 정반대되는, 이게 니체의 제안이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뒤링의 이론은 정의의 고향이 반동적 감정의 토양 위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건데, 니체는 여기에 대한 정반대의 또 다른 명제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 정의의 정신에 의해서 정복된 최종적 지면이 바로 반동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링과 니체가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요게 어려운 거야.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링은 정의의 고향, 정의의 출발점이, 정의의 기원이 바로 반동적 감정인데, 니체는
정의의 마지막 토양이 바로 반동적 감정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시켜서 이제 뒤링을 까는 거예요. 그 니체가 볼 때는 정의의 고향으로서, 기원으로서, 정의의 근원으로서 반동적 감정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반동적 감정은 바로 그 결과로서 정의의 정신에 의해 정복된 최종적인 토양으로서 반동적 감정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원과 그 결과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나갑니다. Wenn es wirklich vollkommt, dass der Gerichte Menschen Gerichte sogar gegen seine Schädiger bleibt und nicht nur kalt, maßvoll, fremd, gleichgültig. Gerecht sein ist immer ein positives Verhalten, wenn sich selbst unter dem Ansturz persönlicher Verletzung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자, 아주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예도와 함께라면 그죠? 이 니체 사유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두 개의 다스가 있어. 그게 두 개의 영어의 대뜨절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실이 나타난다면, 실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정의로운 인간이 심지어 그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냉담하고 칼트, 마스폴, 그리고 절도 있고 중용을 지키고 그 다음에 프렘트, 낯설은 감정을 가지며 글라이 길티히, 무관심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게레이트 자인, 정의롭다는 것, 의롭다는 것, 올바르다는 것은 언제나 능동적인 긍정적인 행위인데, 바로 인격적인 침해, 폐혈내증, 그 다음에 인격적인 폐혈회농, 조롱, 그 다음에 폐혈데이티궁, 인격적인 혐의를 받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바로 의롭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눈이 있는데, 이 눈에 높고 맑고 심지어는 깊고 그 다음에 온화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객관성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흐려지지 않는, 이거는 의역함 이런 뜻이에요. 어떤 눈이 있어. 정의로운 눈이 있다고. 정의로운 눈을 가진 이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의롭게 리히텐된 판단을 내려 심판을 하는 그런 눈이야. 그런데 이 눈은 바로 객체를 갖고 있겠죠, 그죠? 이 바라보는 눈. 그게 이 객체성이 있는 거야, 객관성이. 근데 그 객체성은 뭔가 하면 높고 맑으며 깊고 온화하게 바라보는 그런 객체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야. 어떤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는, 의롭게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객체성, 이 객체성은 높고 맑고 그 다음에 깊고 온화하게 바라보는 객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감정이 나타나서 이러한 의롭게 바라보는 눈의 객체성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그죠? 왜곡된단 말이지. 맞잖아? 응?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조롱을 받았을 때, 친구라도 갑자기
거기에 대한 반대 감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격적인 침해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혐의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눈,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냉정한 눈, 이런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의로운 사람이 심지어 자신의 뭐죠? 가해자에 대해서도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 ist das Einzig Vollendung und höchste Meisterschaft auf Erden. 이런 상태는 바로 지구상에서 아주 최고도의 장인정신을 가진 완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한 장인의 솜씨를 발휘한 완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사용됐겠죠. 이런 것들은 반동적 감정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의로운 눈을 가졌을까? 아니면 능동적 감정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의로운 눈을 가졌을까? 니체는 후자에게 있다고 보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조가르 에트바스 dass man hier klugerweise nicht erwarten woran man jedenfalls nicht gar leicht glauben soll. 자,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현명하게도 여기에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며, 두 번째로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조금도 쉽게 믿어서는,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완성품이라는 거. 계속 나갑니다. Gewiss ist durchschnittlich das. 다음과 같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확실한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selbstweiten rechtschaffensten Personen schon eine kleine Dosis von Angriff, Bosheit, Insinuation genügt, ihnen das Blut in die Augen und die Billigkeit aus den Augen zu jagen. 이렇게. 자, 평균적으로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심지어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들에게서조차도 이미 약간의 공격, 약간의 악의, 약간의 밀고 모르게 언짓이 드러내면서 비난하는 거, 그게 인지누아치온이야. 영어의 인시뉴에이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의 공격과 약간의 악의와 약간의 어떤 밀고가 이런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들에게서조차도 그들의 눈에서 눈이 시뻘겋게서 혈안이 되어서 블루트, 화를 내는 거, 그들의 눈에서 혈안이 된 피를 찾아서 그 눈으로부터 학문적 공정성을 쫓아내버리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철학자의 통찰이야. 얘도 이 공정성, Wissenschaftliche Willigkeit, 이 학문적 공정성이 바로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 공정성은 약간의 공격, 약간의 조롱, 약간의 어떤 그러한 넌지시 알리는 듯한 비난, 그리고 약간의 악의만 있어도 이 학문적 공정성은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금방 화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여기에서 니체가 확실히 문화 정신분석자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문적 공정성은 약간의 공격과 인격적인 모독만 갖고도 충분히 붕괴돼 버린다 이 말. 아, 재미있죠, 그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성에 의한 학문적 공정성은 그 본능적인 삶의 충동에 의하여 약간의 공격만 받아도 흔들려 버린다 이 말. 아, 이런 것에서 이제 통찰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Der aktive, der angreifende, 위벌greifende Mensch ist immer noch der Gerechtigkeit 100 Schritte näher gestellt als der reaktive. 자, 능동적인 공격하면서 위벌greifende, 과도하게 손을 뻗쳐서 관여하는 행동, 이게 능동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공격하면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런 인간은 여전히 반동적 인간보다는 정의에 있어서 100보나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지배욕과 소유욕을 가진, 그래서 공격하고 개입하여서 폭력을 가하는 듯한 그러한 귀족이라든지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나는 반동적 인간보다 정의라고 하는 게레이티카이드, 정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100보나 더 가까이에 있다. 이건 뒤집어서 봐야 돼요. 내면을 보는 거야,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여기에 동의할 자가 없겠죠. 오히려 정의의 감정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 힘 있는 놈이 억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니체는 그걸 뒤집어 버려요. 그런 정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을 문화분석 쪽으로, 정신분석 쪽으로 이걸 뒤집어 버려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Es ist eben viel in durchaus nicht nötig in der Art, wie es ist der reaktive Mensch tun muss, sein Objekt falsch und voreingenommen abzuschätzen. 자, 그에게 있어서 바로 그가 누군가 하면 능동적 인간이에요. 공격하면서 지배하면서 개입하는 그러한 능동적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자, 반동적 인간이 그것을 하거나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오브젝트, 객체, 대상을 잘못, 그리고 편견적으로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적 인간은, 이건 이미 제1논문에 했어. 그러니까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하여 왜곡하고 그를 깎아내려서 자기의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게 노예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도덕은 지배자를 깎아내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를 평가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하게 종교적 개념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동적 인간이 능동적 인간에 대하여, 반동적 인간은 뭐 노예죠, 그죠? 또 노예 도덕에 속하는 거죠. 이 인간이 하는 것처럼
능동적 인간, 곧 귀족 도덕에 속하는 능동적 인간은 노예 도덕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상을 왜곡하고 잘못 평가하여서 깎아내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니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Tat tatsächlich hat deshalb zu allen Zeiten der aggressive Mensch als der stärkere, mutigere, polemere, auch das freiere Auge, das bessere Gewissen auf seiner Seite gehabt.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공격적인 인간은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용기 있으며 보다 더 고상한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 공격적인 인간은 또한 더 자유로운 눈과 더 좋은 양심을 그러니까 귀족 도덕에 속한 자들이 노예 도덕에 속한 자들보다 더 자유로운 눈과 더 나은 양심을 자신의 편에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Umgekehrt, errät man schon wer überhaupt die Erfindung des schlechten Gewissens auf den Gewissen hat. Der Mensch des Ressentiment 이렇게 나와. 자, 역으로 사람들은 이미 추측하게 되는데 뭘 추측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양심 위에 나쁜 양심을 발명하고 고안해낸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논지만 갖고도. 그러니까 나쁜 양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왜곡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대상을 편견을 갖고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귀족 도덕은 그죠? 양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심 위에 나쁜 양심을 Erfindung 발명해내거나 고안해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미리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원한의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Der Mensch, der Ressentiment, des Ressentiment. 원한의 인간이 바로 나쁜 양심을 고안해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이 나쁜 양심은 바로 양심의 가책이에요. 이런 양심의 가책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정의를 표현한 justice, gerechtigkeit를 표현한 자는 바로 노예도덕, 원한의 인간이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정말 독특한 문화 정신 분석이죠, 그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Zuletzt ziehe man sich doch in der Geschichte 자, 그리하여 결국 사람들은 역사를 둘러보게 되는데, 역사를 이제 둘러보자 이 말이에요. In welcher Sphäre ist denn bisher überhaupt die ganze Handhabung des Rechts auch das eigentliche Bedürfnis nach Recht auf Erden heimisch gewesen? 이렇게 나와요. 의문문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법의 완전한 소유 그리고 법에 대한 본래적인 욕구는 지구상에서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친숙한 것이었던가 이 말. 법에 대한 소유와 법률에 대한 어떤 그 본래적인 욕구가 어떤 영역에서 토착적으로 친숙한 것이었는가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etwa in der Sphäre der reaktiven Menschen 아마도
반동적 인간의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소유욕과 법률에 대한 욕구가 그죠? 본래적으로 나타났던가? 반동적 인간의 영역에서였던가? ganz und gar nicht. 조금도 그렇지 않다.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니체. 조금도 그렇지 않다. 계속 따라갑니다. Vielmehr in der aktiven, starken, spontanen, aggressiven 오히려 능동적이고 강하면서 자발적이고 공격적인 인간들의 영역에서 오히려 법률의 완전한 소유와 법률에 대한 본래적 욕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봅시다 여러분. 자, historisch betrachtet stellt das Recht auf Erden zum Verdruss des genannten Agitators sei es gesagt, den Kampf gerade wieder die reaktiven Gefühle vor den Kriegen mit denselben seitens aktiver und aggressiver Mächte 엄청 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라불라. 자,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지구상에서 법률은, 자, 여기서 갈로가 중요한데요. 하이픈으로 강조해놨어. 자,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앞에서 언급된 선동자가 볼 때 불쾌하게도 이것은 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선동자가 볼 때 이것이 말해지는 것은 뭔가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 근데 이게 누군지 알아요? 아기타토. 이 선동자가 누군지 알아? 오이겐 뒤링을 말하는 거예요. 오이겐 뒤링.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것에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니체 1차 자료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런 것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셔요. 이 오이겐 디링은 이 말을 싫어해.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한번 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는데 뭘 고백했는가 하면은 Die rationale hat sich als der rote Gerechtigkeit fahren durch alle meine Arbeiten und Anstrengungen hindurchgezogen 이런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는가 하면 보복론은 붉은 정의의 실마리로서 모든 나의 연구와 나의 고군분투를 관통해 왔다 이 말이에요. 오이겐 디링은 보복론에 대하여 자기의 연구 전체를 그죠? 관통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 요 말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1882년도에 이런 책을 씁니다. 자쇼 Leben und Feinde. 번역하면은 사실적 사태, 생명, 삶, 그리고 적대자들, 적들 이런 뜻이에요. 요 작품에서 요 얘기를 했어. 오이겐 디링의 말인가. 보복론에 대하여 일평생 연구를 했던 자가 바로 디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디링은 저 앞에서 언급한 선동자가 볼 땐 불쾌한 말인 거야. 그걸 니체가 이제 한다는 이야기야. 쏙쏙 들어줘. 다 잡아내겠죠, 그죠?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지구상에서의 법률은 바로 반동적 감정에 대항한 투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투쟁은 뭔가 하면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힘, 곧 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힘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신의 강함을 부분적으로 곧 반동적 파토스의 어떤 그 무절제를 제어하고 거기에 어떤 어느 정도의 절도 있게 양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어떤 타협점을 강요하는 것에다가 자신의 강함을 사용한 게 바로 능동적인 공격적인 힘인데, 이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힘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반동적인 감정들과의 싸움을 법은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의 기원은 오히려 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나는 반동적 감정을 잘 조정하고 그것이 폭발하여 폭력으로 불만을 통하여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협력하고 협상을 벌이기 위하여 법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의 기원 역시도 반동적 인간보다는 능동적 인간이 오히려 관용과 배려를 베풀어서 나타난 게 아닌가. 니체의 관점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런데 독특한 정신분석학의 결과가 나옵니다. 12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전공자들 역시도 읽어내기가 어려운 니체의 형이상학이 나타나, 힘의 형이상학, 독특한 역사를 분석하면서 나타나, 푸코 들레즈를 연상시키는 고고학과 계보학에 대한 재해석이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Überall, wo Gerechtigkeit geübt, Gerechtigkeit aufrecht erhalten wird, sieht man eine stärkere Macht in Bezug auf ihr unterstehende Schwächere nach Mitteln 주현.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정의가 행해지고 정의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힘 아래에 있는 더 약한 자들과 연관하여 더 강력한 힘이 어떤 수단을 찾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더 약한 힘이 반동으로서 저항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이 불만의 감정을 무절제하게 드러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수단을 찾는 거는 반동적 인간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떤 수단을 찾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정의가 유지되고 그 정의가 행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 더 강한 자들이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어떤 수단을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책을 넘겨야 돼가 잠깐 앉았습니다. 어떤 수단인가 하면은 이런 수단을 찾게 되는 거예요. Unter diesen von unsinnigen Bieten des Ressentiments ein Ende zu machen. 자, 이러한 수단들 아래에서, 그죠? 이러한 수단들 아래에서, 자, 원한의 어떤 불합리한 분노에다가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수단. 이해가 되죠?
그 수단이 법이지 뭐야. 그게 원한이 불합리하고, 그죠? 무절제하고, 무시무시하게, 어느 도단으로 분노로서 나타나는 데에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수단을 찾는 게 바로 힘 있는 자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원한의 대상을 보복의 행위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므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그죠? 이들은 뭐야? 더 강한 자들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어떤 수단을 찾는 거야. 어떤 이 수단이 또 될 수 있고 더 강한 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야, 복수로서. 그게 이들이 부분적으로 원한의 대상을 복수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또 부분적으로는 보복 대신에 그것의 편에서 평화의 적들에 대한 싸움을, 그리고 질서와 평화의 적들에 대한 싸움을 복수의 자리에다가 대신하여 두는 것. 이게 바로 수단인 거예요. 이게 법률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아우스글라이히 핀데트, 어떤 균형점과 타협점, 조정, 어떤 불만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균형이나 타협점을 고안해 내거나 폴슐레크트 제한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우프 네티히 강요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원한의 분노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는 어떤 침해, 해를 입음에 대한 어떤 등가물을 규범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 법률이지 뭐.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대하여 억압을 당하거나 지배자들에 의하여 뭔가 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등가물에 대하여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걸 규범으로까지 에얼히벤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려서 이제부터는 이 규범에 따라서 원한이 단번에 지시되는 거야. 그게 원한 감정이 보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여 법률의 기원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즉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한의 감정,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어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그죠? 뭔가 해를 입혔을 때, 그죠? 거기에 대하여 규범을 만들고 거기에 대하여 그 불만을 해소하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의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어떤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어떤 보상,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것은 반동적 인간들이 고려했다라기보다는 능동적 인간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그죠? 그리고 그 원한이 폭발하여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원한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필요성은 반동적 인간이 먼저 고안해 냈다기보다는 능동적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서 사회를 유지해 가고, 그죠? 그리고 그 사회가 잘 균형 잡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은 니체는 능동적 인간, 지배하는 인간, 그 다음에 용기 있고 더 힘있고 강한 인간, 공격하는 인간, 요 인간이 거기에 대한 반동적 감정으로서 자기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노예 도덕보다는 훨씬 더 법률의 어떤 그러한 소유라든지 법률에 대한 욕구를, 그죠, 더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니체는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11절 이제 한 번 더 하면 다음 시간에는 예도가 볼 때는 1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오랜만에 도덕의 개보학 했는데요, 쭉 해서 제2 논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12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든 건강하시고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Choose